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어제 오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일본과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이번 결정, 우리 안보에 영향은 없을지, 그리고 한미일 동맹에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끝번호 4001 쓰시는 분께서요.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의 국익을 우선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고요. 방송 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이의 출발 새아침. 정부가 2016년 11월에 체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올해 11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입을 꾹 닫았고요. 일본 외무상은 밤늦게 우리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우리에게 손해가 없는지, 또 한미일 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스피디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정,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사실 외교 행위에 대해서 득실을 평가하는 것은 예단하는 건 이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저는 안보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득이라고 할 것은 우리가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참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우리의 의지, 이런 측면에서는 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이라고 하면 지금 북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으면 모를까, 북한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태세가 약화됐다 하는 부분에서는 우려가 되고, 또 한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인공위성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휴민트 이렇게 인적 정보를 사실은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도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가 정보를 많이 제공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는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루트를 확보해서 뭔가 안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일까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오는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한미 공조가 잘 진행되면은 얼마든지 그 이상의 정보를 받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한일 간의 정보 교환의 문제라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큰 틀에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것을 깼을 때 미국의 반응이라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거죠. 왜? 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할 당사자인 미국이 당장 불편해하게 되면 한미 간의 정보 협조라든가 그것을 떠나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서 마찰음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본에서 오는 정보를 안 받아도 충분히 극복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의 조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한국 정부가 정말 그렇게 결정할지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아까 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했는데 일본이 보기에도 한국이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봤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함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저럴 줄 몰랐다 하면서 일본은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그 책임이 한국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또 하나의 함정일 수도 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을 한국이 깨려 한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뒤에 있는 배경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행보에 따라서는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한국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집중 공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없나요, 그러면?
일본도 불이익은 있죠. 우리가 겪는 불이익을 똑같이 겪는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선 정보 안 받으면 우리가 주는 정보도 일본이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일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은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극복할까요?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극복을 하려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일의 동맹 파트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까 함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본이 그런 프레임을 지금 사실은 설정해 놓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국을 우리가 괜찮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한미 간에는 또 한미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을 잘 해나가야 될 거예요. 한미 공조를 깨기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설득력이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한국 쪽에 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고요. 일본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사실은 한국에게 두 가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봐요.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하는 일본의 제언 같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정이라는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혹시 추가 보복을 할 가능성 같은 거 혹은 더 강한 강수를 줄 확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본이 하수면은 추가 보복을 할 거라고 봐요. 하수면? 예. 예, 왜냐하면 그걸 바로 드러내면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가 편해요. 그 카드를 가지고 다시 미국을 설득하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고수면 바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두면서 한국이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행보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히려 추가 보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더 우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추가 보복을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다음 카드가 뭐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지금 자체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깼기 때문에 우리의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배경에 있던 일본의 그러한 부당한 압력을 잘 미국에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이번 우리 조치에 대해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결정적인 악재로 이번 종료 때문에 한미동맹이 결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죠. 한미동맹은 전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튼튼하다. 다만 이제 이러한 이슈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한미동맹을 멍들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누적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한미동맹이 무너진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판단을 대해서 이러한 우리 결정에 대해서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그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현실적인 인식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제 설명 같은 경우 청와대 설명을 보면 미국이 이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정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정확하게 어떠한 불만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야만 반드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0분 만나려고 베이징까지 간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21일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특별한 내용이 없이 입장차만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하나의 원인도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바로 한일 장관 회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영향은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이징에 가서 한일 장관 회담은 30분 만나러 간 건 아니고 한중일 협력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를 돌아가서 주최하는 거라 간 거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주목적은 아니었고요. 거기에서 양 장관이 냉랭한 모습을 서로 연출을 해서 좀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우려는 했지만 사실은 이게 한 번에 풀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것이 풀기 위해서는 강제징용이라든가 일본 경제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실무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9월 정도에 유엔 총회가 있거든요. 그때 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다시 가지면서 풀어나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우리 앞으로 전개되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극복은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 판단이 약간씩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북중러는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중국은 반응이 나왔어요. 한일 간에 뭐 이렇게 갈등이 제3국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좀 삼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참 태평한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안보 공조의 약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간에 싸울 건 싸워가야 되지만 제3자에게 약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종료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번에 그 종료하는 결정 자체가 한일 관계를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우리의 카드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제 뭐 저는 종료됐지만 이게 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에는 동일하고요. 다만 뭐 이것을 한일 관계를 유리하게 끌어가느냐,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면은요, 친구가 우리 편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때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는 지구 상황에 미국이라는 나라 딱 한 나라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 편이 아니라 중립이거나 조금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지소미아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했느냐 저는 약간 우려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친구가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이게 국제관계에서 뭐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지지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우리가 깨는 모양새를 만든 게 잘못인 거예요. 일본이 깨도록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체계적인 외교적 행보를 통해서 그럼 그러한 책임이 일본에 가해지고 그 문제를 그 부담을 풀기 위해서 일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 행보에서 우리가 먼저 이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책임이 우리 쪽으로 오지 않나 그 부분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하고 함께했습니다. 잠시만요. 도쿄올림픽 여파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추측 보도가 나왔죠. 또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바닷물이 국내 해역에 유입이 됐고 그 바닷물이 또 오염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까지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니까 정부에서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2배로 강화하겠다 이런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 공포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정부의 대책은 충분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이번 주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폐기물이 유출돼서 강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라늄 공장이 아니라 정연 공장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아, 모릅니까? 예,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확인하는 게 먼저고요. 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 관련해서 그 서해바다 쪽에 이제 영향이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좀 나와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짚어볼게. 후쿠시마현 인근 지역의 바닷물이 국내 해역으로 대거 방류됐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왕래하는 일본 선박들의 평형수를 버리는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동안 총 128만 톤의 바닷물을 우리 항만에 방류했다 이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는 이제 평형수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앞바다에 있는 이제 물이 한국 쪽으로 오고 한국 쪽에서 또 일본 쪽으로 가고 했다라는 건데 이 두 바다 사이에 방사능 오염 밀도 또는 농도가 다르다면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나 예를 들어 후쿠시마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항구였으면 당연히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된 물들이 들어왔을 텐데 네. 다른 항구 같으면 영향이 어떨지 그건 조금 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바닷물이라는 게 이제 회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뭐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 뭐 생물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 그래서 자주 먹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만약에 방사능으로 막 오염됐을 수도 있다 걱정이 되니까 사실은 좀 불안하거든요. 이게 먹거리와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네. 좀 더 관심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식약처에서 그래서 앞으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2배 정도 강화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식의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해서 이제 세슘이 나오는 걸 유통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제 전부 이제 일본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런 네. 정책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조금 식약처 대응이 처음부터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일단 규제하는 그 범위를 우리 나름대로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2011년에 이제 원전 사고 난 다음에. 네. 일본산 농산물을 이제 규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이나 대만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몇 네. 개 현 농산물 전체. 네. 10개 현 농산물 전체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뭐 농산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12개 현에서 20몇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 규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건 아예 금지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준이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출하 금지했던 품목입니다. 그게. 일본이요. 네. 네, 일본이 출하 금지를 했던 것만 수입 금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금지는 일본이 이미 어차피 한 거니까. 네. 사실 처음에 우리가 그 범위를 정할 때 그냥 일본이 금지한 것만 따라 금지한 거라서.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통으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합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식약처가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네. 사실은 규제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그 기준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 거니까요. 네. 그 농산물에 대한 규제는 제 생각에는 좀 우리도 나름대로 일본 결정을 따르지 말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따로 좀 범위를 지금이라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관련해서는 사실 WTO에서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거군요. 그거는 이제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거. 네. 수산물 수입 규제는 2011년부터 바로 한 게 아니고 네. 2013년에 이 오염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오염수 대거 방류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네. 8개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WTO 제재를 했던 거고. 그렇군요.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는 네. 2011년 그 당시 기준을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거를 조금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방사능 검사가 사실은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수입된 후쿠시마 가공식품 가운데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양이 16.8톤에 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검출된 세슘 결과치가 식약처의 측정과 일본 정부 측정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이런 거는? 저도 그걸 계속 의혹을 생각하는데, 그게 가공식품뿐만 아니고요. 네. 가공식품 아닌 일반 농산물에 대한 세슘 검출 비율도 네.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네. 들어서 네. 일본 정부가 일본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세슘 검사한 결과가 이제 후생성 홈페이지에 있다는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단체에서 평균을 내보니까 18% 정도의 일본 농산물에서 세슘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염이 됐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식약처가 검사를 해보면 세슘이 나올 확률이 1%도 안 돼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0.5%도 안 돼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럼 우리가 항상 너무 그런 생각을 제대로 했었거든요. 측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조금 측정을 조금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오염토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재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오염토를 섞어서 농사를 짓는 실험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런 테스트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체르노빌 사고는 반경 30km 안에 사람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넓은 지역의 땅을 국유화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완전히 밖에 내보내주고, 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일본은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버리는 땅을, 포기하는 땅을 남겨놓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일본 국민들도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서? 당연하죠. 근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죠? 초고농도로 오염된 원전 바로 근처 이런 땅은 국유화를 하고, 네. 그 지역 땅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밖에서 그 지역 밖에서 나온 이제 오염토들을 거기다가 이제 쌓아두면 되는 거죠. 네. 한 300년 정도. 300년이요? 그렇게 하면 네. 일본 국민들 피폭량도 줄 텐데, 네. 지금 일본의 목표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원전 사고 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계획인데 그걸 지금 하느라고 일본 국민들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아베 정권의 정책 결정은 참 특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금 다룰 이슈도 사실은 상당히 뜨거운 논쟁거리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아동복 브랜드가 아동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브랜드가 최근 공개한 아동 수영복 화보가 문제가 된 건데요. 앞서서 그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도 광고에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 성상품화 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조금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요. 방송 중간중간 틈틈이 소개해드리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질의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회장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논란이 된 아동의료 브랜드 화보가요.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예, 아직 어린 아동들을 몸매를 강조하는 포즈를 취하게 한다거나 속옷이 보이게끔 한다거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망사 스타킹 이거는 이제 섹시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걸 입혀서 불필요한 이제 성적인 포즈와 화장 등으로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이 속옷이 보일 듯한 자세를 취하게 하기도 하고 화장을 시키고 망사 스타킹을 착용시켰다. 이게 전형적인 그 성적 대상화의 그런 어떤 한 타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아동 성상품화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대중매체나 온라인의 힘은 그 전달력이나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온라인의 힘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성상품화가 이제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로 이어지면 이것이 자칫 아동 성범죄자로 이어질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신고된 아동 성범죄가 9,400건에 이르고 있고 하루 25건 이상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에 25건 이상이나 발생한다고요? 네. 신고된 것만. 신고된 것만? 야, 정말 대단한데요. 결국 성적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고 성적 대상화시키는 과정이 공고해지면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로 애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6214 쓰시는 분께서 어린 조카랑 있는데 어쩌다 이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식의 광고를 제재할 방법이나 규정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이 없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아동복지법 금지 행위, 네. 예, 보면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적 표현이나 연출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미비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반드시 수정되고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포르노 혹은 아동 사진, 아동을 성적 대상화시킨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강하게 엄하게 처벌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브랜드의 광고 사진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아동을 성적 대상화시킨 거라면 사실 그 자체로도 엄청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조금 너무 이상합니다. 사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흔히들 성상품화라고 하면은 뭔가 대놓고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거나 이런 걸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어떤 식의 것들을 우리가 아동 대상 성상품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니세프에서 이 성상품화를 규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아동이 성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성적인 표정을 짓거나 노출된 의상을 입는 모든 경우를 이제 성상품화나 성적 대상화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아동복을 광고하는데 굳이 다리를 벌리게 하고 화장을 시키고 야릇한 표정을 짓게 하고 특정 부분을 강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요? 네.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성상품화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 브랜드, 의류 브랜드 그 모델들이 다 여아들인가요? 여아도 있고 남아도 있죠. 그런데 특히 이제 여아들한테 그런 어떤 성적인 포즈를 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성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상하다. 너무 유난을 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게 저는 좀 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막 환한 미소를 짓거나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를 가진 어린이 모델과 진한 화장을 하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섹시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어린이 모델이 있을 때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그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네. 인터넷 공간에서 모델 아동에 대한 성적인 글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그 광고주의 의도가 과연 순수하다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아동 성상품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의 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인데도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사실은 문제다. 큰 문제죠. 네. 그렇군요. 1201 쓰시는 분께서 문제인 건 알겠는데 기준이 애매해요. 기준을 정하는 과정 자체도 논란이 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거나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 18세 미만이 법적으로 아동의 연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이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린 학생들까지도 교복을 입고 섹시한 행위를 표현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반드시 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말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성상품화 시켜서 결국 대상화시킨
대신 광고를 내보내면 그 광고의 효과나 광고가 노리는 거는 물건을 많이 판매하게끔, 물건을 많이 사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식의 광고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그런 것을 하겠죠. 그런데 네. 문제는 그 광고를 이제 광고라는 건 어쨌든 간에 많이 널리 알려져야지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광고에 과연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네.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그 광고를 많이 보겠습니까? 네. 아니면 대상화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 많이 보겠습니까? 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당장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가장 손쉽게 빨리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광고협회 등에서 어떤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아동의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법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거는 자체적인 어떤 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관련법, 성학대 부분 같은 경우 개정을 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잠시 후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4부에서는요. 김대호 연예기자와 어제 나온 판결, 매우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죠. 우리 국민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였던, 분노에 들끓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김대호 연예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좀 소상히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판결, 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10년 된 사건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국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한 명을 재판에 넘긴 것이 성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사건이었는데 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사건은 이제 2008년, 그러니까 이제 장자연 씨가 사망하기 한 6개월 전의 일이죠. 8월 5일에 있었던 술자리에 관한 사건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장 씨가 한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받았다. 이 증언이 이제 윤지호 씨에게서 나왔고,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당시에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하다가 이제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재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 조항이 네. 많은 분들이 좀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 그 조선일보 전직 기자와 관련된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씨의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렇죠. 별건의 이 사건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윤지호 씨의 증언이 유일한 것이고,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목격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방송에 제가 출연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 윤지호 씨의 이 부분과 관련된 이 증언이나 아니면 목격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 다른 그 사안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까지도 이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도 그 장 씨 사망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13개월간 진행된 이 재조사에서 결국은 윤지호 씨 증언 하나를 네. 가지고 이렇게 강제추행 혐의를 이제 적용시켜서 사실은 기소해서 재판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그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내세운 이유나 이 판단의 근거는 뭐였나요? 네, 이 강한 의심이라는 단어를 재판장이 쓰거든요. 네. 이 강한 의심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풀이해 본다면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네. 또
강한 의심이 드는 그 근거 대목이 이 자체가 이제 윤지호 씨의 증언에 따른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번에 이제 그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이 조 씨의 그 어떤 증언이나 이런 부분에 그 기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지호 씨가 경찰 수사 당시 10년 전 이제 경찰 수사 당시에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지목을 하자 그렇죠. 이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홍모 회장이 여기에 참석을 했었다고 증언을 했죠. 네. 한데 결국은 이제 홍모 회장이 알리바이를 이야기를 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자 이에 관해서 이제 해명이 부적절했던 부분이 있는 것. 이게 결국은 이제 강한 의심이라는 부분 자체도 이 조모 씨의 증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지 윤지호 씨의 증언을 통해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술 접대를 받거나 술 접대를 자리를 마련했던 김모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언이 없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러한 어떤 술을 강권을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춤을 추지 않았다거나 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한 점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이 증언 내용의 어떤 신뢰성 부분과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제가 윤지호 씨의 증언으로 10년 전 증언으로 인해 가지고 오보를 했었어요. 아 오보를요?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죠?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제 홍모 회장을 지목을 하면서 네. 이에 관해서 이제 제가 특종 보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윤지호 씨가 이제 언론사 홍모 회장을 지목했다는 것을 보도를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다른 사람이라고 지목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하면서 이제 결국 오보를 했었는데 이번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데 이 윤지호 씨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다른 모든 사람은 50대 이고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 조모 기자였는데 만약에 인물을 특정을 못했다 하더라도 가장 젊고 가장 키가 컸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았었느냐라는 게 이제 이 판결의 어떤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8년 8월 5일에 고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그 파티에 참석을 했던 조선일보 전직 조선일보 기자인 조 씨가 고 장자연 씨에게 이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사건의 요지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식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윤지호 씨만 유일하게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처음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홍모 대표를 사실은 지목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 대표가 사실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핸드폰 이제 위치 추적을 통해서 그렇죠.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데 있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말을 바꾸죠. 네. 조모 전직 기자인 것으로. 그랬더니 이 재판부가 얘기한 거는 그렇게 모를 수가 없다.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키가 크고 제일 젊은 사람이다라는 정도는 사실 특정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없었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 김대호 기자가 윤지호 씨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아니라 네, 언제 고발당하신 거예요? 최근이죠. 네, 최근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당하셨잖아요. 이것과는 저는 윤지호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이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문건과 관련된 장자연 문건 관련해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윤지호 씨의 증언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비록 이제 조모 씨에 관해서 이 무죄가 났지만은 이 부분과 관해서 이제 윤지호 씨의 증언이나 목격에 대해서는 존중이 되어져야 되는 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록 물론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장자연 문건을 받냐 안 받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었었고 윤지호 씨하고 또 법적인 분쟁도 사실은 야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대호 기자가 보기에는 당시 윤지호 씨가 증언한 내용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사실은 제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증거가 없죠. 게다가 이제 유일한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고 사실은 신빙성이 높아야지 그나마 이제 유죄로 확정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윤주호 증언이 자꾸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된 사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지극히 낮다. 이렇게 보는 게 이번 사건의 좀 관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건 좀 취재하고 깊이 관여되신 한 사람으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 전체에 대해서. 상황 전체에 대해서 뭐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윤조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시 이제 그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도 윤조 씨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한 특정을 하지 못하자 이제 그 최면 수사 기법을 통해 가지고 조모 씨를 특정해낸 그 노력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찾아냈고 그다음에 또 핵심적인 부분은 당시 이제 그 문건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사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에 관련돼서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같은 이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조모 씨의 어떤 그 추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사실 증언 안 하겠죠. 안 하겠죠. 네, 상식적으로.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그 장자연 씨의 옷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신었던 신발이라든가 구두. 이런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신뢰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하지만 이제 인물 특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그 가장 젊고 가장 키가 큰 이 정도는 기억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인물을 맨 먼저 지목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자리가 가라오케 자리였고 네. 앉아서 보통 술을 마셨을 테니까 키가 컸는지 안 컸는지는 사실 모를 수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그 고발당하신 거 고소당하신 거는? 해결됐나요? 지금 현재 이제 그 1차 조사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진행 중에 있군요. 고소인 조사를 윤조 씨가 되는데. 받으셔야 되는데 네, 안 나타나시죠. 아직까지 안 받고 예, 계시네요. 짧게 하나만 짚고 네. 가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건이죠. 그 도박과 관련돼서는 이제 환치기. 결국 네, 이제 환치기. 사안으로서는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증언을 이 경찰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마카오에서 구체적인 이 도박 횟수 그다음에 이제 판돈의 금액이 액수 엄청 크던데요. 판돈이 이제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지고 이른 금액까지도 그 특정이 되어 있는 특정됐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출국 금지를 통해서 다른 사안이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환치기 외환관리법 위반 그다음에 또 이제 도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 경찰에서 증거 부분들을 확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내 수사가 좀 늦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원전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가 인터뷰 도중에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돌릴 수 없습니다. 일어난 비극은 똑바로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는 자신의 과오를 겸허히 인정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의 역사가 거짓임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노영의 출발새 아침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